저와 예비 남편은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다른 부서라 그냥 오가며 인사 정도 하는 그런 사이였죠. 그렇게 3년을 아무런 연관도 없이 지내던 저희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건 다름 아닌 같은 프로젝트를 맡으면서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선 저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였고 예비 남편의 부서에선 도움을 주면 되는 일이었기에 예비 남편 홀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만 잘 마무리하자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한 부서에서 오래 같이 일하다 보니 다들 친하고 잘 지내는 저와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예비 남편은 직원들과 일을 함께 할 때마다 너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 계속 예비 남편에게 시선이 갔고 그렇다 보니 좀 더 잘 대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을 함께 하다 보니 정이 들었고 따로 연락도 주고받고 밖에서 따로 만나 시간도 보내다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연애했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1년 정도 만났으니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에 받은 청혼이었고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에다가 연봉도 같았기에 어느 정도 예비 남편의 주머니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금전적인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충 들어보니 예비 시댁의 어려운 형편도 아닌 듯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공평하게 반반 결혼을 제안했고 예비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혹시 반반 결혼 어때? 자기랑 나랑 버는 것도 비슷하고 사정 거의 다 아는데 굳이 자기가 남자라고 해서 집 해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야 좋지. 그렇지 않아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린 어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냐? 천생연분이라니까? 그러게. 사실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이잖아. 반반씩 내서 집도 공동명의로 하고 생활비도 누가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거 없이 반반씩 내고 남은 건 소액으로 저금하고 말이야. 그래, 그러자. 결혼 전에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싸운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좋네. 예비 남편도 기쁘게 제 뜻을 받아들여 주었고 저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결혼 준비가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와 첫 만남 이후 제 머릿속엔 비상벨이 울리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식 인사를 드리기 전 예비 시모와의 약속이 먼저 잡혔고 가볍게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말라고는 했지만 어디 그게 생각처럼 되나요? 저는 잔뜩 긴장을 하며 약속 장소로 갔고 그곳의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은 예비 시모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눈빛은 매섭고 표정은 날카롭다고나 할까요? 더욱더 긴장되었고 편하지만은 않은 마음으로 예비 시모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인사와 대화가 오갔어요. 그러다 예비 시모가 먼저 본격적인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아들 돈을 내가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금전적인 것에 관해선 잘 몰라. 저는 20살 이후 모든 돈 관리를 제가 알아서 해왔던 터라 예비 시모의 말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러 부모님께서 돈 관리를 해주기도 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엄마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안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대화부터였어요. 네, 그러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말인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하면 돈 문제는 나하고 상의하면 될 것 같아.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 준비 시작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 어디 있나요? 하다못해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도 예식장 예약을 해야 하니 돈이 다 드는데요. 그러니 예비 시모의 말은 즉 결혼 준비를 예비 남편과 하는 것이 아닌 본인과 다 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돈 관리를 예비 시모가 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알지 못하면 통장을 넘겨주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아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우선 금액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대략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돈을 똑같이 내서 다 같이 마련하기로 해서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아야 저희도 계획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나요? 당연한 질문이 아닌가요? 물론 예민한 질문일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문제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본인과 상의를 하면 된다고 했고요. 제 입장에선 무례하지도 않았고 당연한 질문을 한 것뿐인데 예비 시모는 언짢은 티를 팍팍 내며 대답 대신 오히려 저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성격 참 급하네. 아이 뭘 그런 것부터 물어. 집은 얼마짜리를 생각하길래. 그런데 굳이 집을 사야 하니? 요즘에 보니까 젊은 애들 전세도 부담이라고 월세로도 잘만 시작하던데. 그래서 지금 금전적인 사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집을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월세가 나을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마련하고 이자를 내는 것이 더 괜찮을지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집은 사게 되면 우리 아들 명의로 해주는 건 맞지? 집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내고 마련하는 집인데 왜 당연히 예비 남편 명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기막히고 웃긴 발상이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첫 만남이라지만 이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확실하게 제 뜻을 답했습니다. 아니요. 집값도 반반씩 낼 텐데 명의만 단독이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공동명의로 하려고 해요. 이건 반반 결혼 상의하면서 미리 다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기도 하고요.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말이었기에 저는 당당하게 제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행동과 대답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지 표정에서 다 티가 나더라고요. 미간을 찡그리는 것을 숨길 생각도 없다는 듯 한쪽 눈썹까지 굳이 치켜세우며 인상을 쓰고 있었고 저를 보는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에게 할 말이 많은 듯 헛기침 한 번 후 입을 열려고 했지만 그때 예비 남편이 황급히 나서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으니 그쯤에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돈을 똑같이 내는데 명의는 내 명의로만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집에서 충분히 다 설명해 줬는데 갑자기 왜 그래? 다 들었어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했니? 그냥 물어만 봤지. 그게 강요처럼 들릴 수도 있고 하여튼 상대방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에 좀 더 정리되면 다시 만나자고. 그 후 예비 시모는 아들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섭섭했는지 모셔다 드리겠다는 아들의 제안도 거부하고 약속이 있다고 하며 쌩 하고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둘만 남게 되었고 예비 시모와 함께 있는 내내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을 꺼냈어요. 나 아무래도 이 결혼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는 내내 나랑은 너무 맞지도 않기도 하고 달라서 이 결혼을 해도 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서. 오해는 하지 마. 어머님이 틀렸다 옳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다르다라는 것뿐이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제 뜻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오늘 좀 과했다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결혼까지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내가 오늘 집에 가서 통장 받아올게. 통장이 아니면 금액이라도 알아올게. 그러면 엄마가 개입할 틈이 줄지 않겠어? 정말 그거만 될까? 한 번밖에 보지 않았지만 내가 보기엔 앞으로 계속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좀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아니야. 오늘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러는 거지. 아직 엄마 눈에 우리가 애 같은데 애들끼리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할까 싶어서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하고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일은 부디 잊고 다시 행복하게 결혼 준비하자. 그때까진 예비 남편의 설득에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비 남편의 말대로 모든 일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처럼 이것 또한 그럴 것이다 생각하며 첫 만남에서의 좋지 않았던 기억은 모조리 다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비 남편은 본인이 한 약속처럼 통장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고 역시나 예비 남편의 입에선 딱 제가 떠올린 말을 하더군요. 나도 엄마가 어련히 잘 관리해 주시겠지 해서 확인을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없더라. 이런 말과 함께 예비 남편은 저에게 통장을 건넸어요. 확인해보니 정말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더라고요. 도대체 한 달에 얼마씩 모았으면 이 금액이 되었을까 하는 마음에 통장을 넘기며 살펴봤고 1년 전에 제법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초까진 꽤 있었는데? 갑자기 빠져나간 이 큰돈은 뭐야? 어머님이 따로 묶어두신 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 살 때 보탰었는데 없는 거라 마찬가지인 돈이지. 참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모아둔 돈이 적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예비 남편이 힘들게 번 돈으로 시댁집을 마련하는 데 보탰다는 것 때문도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건 이 모든 것을 예비 남편에게 한마디도 없이 다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번 사람인데 그 주인에겐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황당해 보이는 건 예비 남편도 매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타인이지만 예비 남편은 믿었던 엄마가 본인 돈을 그렇게 말도 없이 빼가버린 것이었으니까요. 그것도 그 사실을 결혼을 앞두고 큰돈이 들어가야 할 시기에 알게 되었으니 더 생각이 많아 보였죠. 일단 집 사는 건 무리일 것 같으니까 월세나 전세 쪽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자기 돈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앞으로 다시 잘 모으면 되니까. 그리고 허튼 데 쓴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쓰신 거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도록 하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할 거라면 제가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저희 가정이 순탄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매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에게 충분한 여유가 있어 집을 살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소소하게 시작해서 가정을 키워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죠. 첫 가정과 달리 이것저것 준비해 나가며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일은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비 남편과 의견이 부딪히는 일도 없었고 함께하는 모든 곳에 웃음꽃이 피며 기대감과 설렘이 맴돌았죠.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행복함에 찬물을 끼얹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예비 시모는 아주 기쁜 목소리로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 집 옆동에 월세 물건이 나왔어. 얼른 와서 계약해. 어떠한 설명도 없었지만 딱 알겠더라고요. 예비시모가 저희가 살 신혼집을 같은 아파트로 얻었으면 하는 욕망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매일 부동산 등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도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더 끼치더군요. 거기에다 같은 아파트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동이라고 하니 더욱더 기가 막혔죠. 말문이 막힌다고들 하죠. 저도 말 그대로 말이 턱 막혀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말을 이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같은 동에도 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매매밖에 없더라니까. 아, 그래. 그냥 신혼집은 나중에 구하고 우선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가 그 집 나가고 나면 그때 결정할래? 집산 사람이 실거주하지 않고 새로 돌릴 수도 있지 않니? 예비시모는 혼자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제 대답은 무조건 긍정적일 거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는 좋은 말로 선을 그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기분 나쁜 티를 일부러 더 내며 예비시모에게 답해 주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는 그쪽으로 신혼집을 구할 생각은 전혀 없어서요. 뭐? 따로 생각해둔 곳이라도 있니? 우리 아들은 별말 하지 않던데. 저희는 회사 근처를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출퇴근 편하게요. 저희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들어보니까 저희가 아직 어머님 눈엔 애처럼 보여서 걱정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저희도 이제 30대고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걱정도 걱정이지만 나랑 가까운 곳에 살면 좋으니까 그랬지. 출퇴근 편한 것도 좋겠지만 시댁이랑 가까이 살면 얼마나 좋아? 아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와볼 수도 있고. 아니요. 저희는 부모님 곁에 사는 것보단 매일 오가야 하는 회사가 가까운 게 더 좋아서 회사 근처에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잘 구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세요. 예비시모는 제 대답에 불만이 아주 많다는 투로 딱 알겠다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비시모의 기분이 나쁘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풀어줄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풀어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시모에 대한 걱정은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결혼은 맞는 걸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니까요. 그것도 예비시모와 관련된 문제가요. 생각의 생각은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고민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건 예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그런 제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할 만큼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끼어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렇듯 제 고민은 깊어졌고 예비 남편이 제 눈치를 살핀다 싶더니 먼저 물어오더군요. 또 무슨 일 있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나한테 못할 이야기야? 사실은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옆동 월세 나왔다고 그리고 집 구하라고 하던데 자기하고는 합의가 된 상황이야? 아니? 전혀. 난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 우리 엄마 진짜 왜 그러시지? 정말 자기는 못 믿겠지만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일단 오늘 내가 가서 우리는 회사 근처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할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나도 회사 근처로 얻을 거라고 우리가 알아서 잘 구하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어머님이 섭섭하신 눈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잘 설명드리고 나 대신 마음도 좀 풀어드려. 이런 일로 또 괜한 분란 생기지 않도록. 잘할 수 있지? 물론이지.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결혼 전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네. 내가 미안. 무조건 제 편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간 역할을 잘해준다는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사랑하긴 하지만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는 예비 남편. 저는 우선 예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결혼 준비를 멈추다시피 천천히 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일이 바쁘기도 해서 적당한 변명거리도 있었고 정확한 결혼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었기에 급한 것이 없기도 했고요. 예비 남편도 일 때문이라고 하니 보채는 것도 없이 잘 기다려주었고 덕분에 저는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와중 한동안 조용하던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둘이서 좀 만나자고 하더군요. 또 무슨 말을 할지 첫 만남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니 역시나 예비 시모는 제 기대를 쳐버리지 않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일단 저번에 우리 집 근처로 직구하라는 말은 내가 생각이 짧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우리 아들 생각만 했지. 네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것 같아.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구나. 얼떨떨 하더라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니 말이에요. 저는 놀란 눈을 하고 예비 시모를 바라보며 멋쩍게 웃어 보였고 예비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한번 미소 짓더니 슬슬 만나자고 한 이유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집은 내가 포기했으니까 월급 관리는 쭉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하도록 할게.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민도 할 거 없이 즉답을 해주었죠. 어머님, 그건 곤란하겠는데요? 결혼 전엔 어머님 아들이자 어머님 집에서는 사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결혼을 하는 순간 저와 인생을 함께할 제 식구이자 저희 집 가장이에요. 그러면 그 돈 관리 역시 저희가 함께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우리 아들은 내가 잘 아는데 돈 관리? 그런 거 못해. 그렇다고 너한테 다 맡긴다는 말도 못 믿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돈 관리의 돈은 네 월급도 포함된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결혼 즉시 나한테 네 월급까지 싹 다 보내도록 해. 예비 시모의 표정은 아주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이니 너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강압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물며 제가 다 봤잖아요. 예비 남편 돈 관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그 돈을 상의 한마디도 없이 막 쓰고도 조금의 죄책감과 미안함도 없는 뻔뻔한 모습을요. 돈을 불려서 돌려준다고 해도 맡길까 말까인데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른 채 바보처럼 맡겨놓는 짓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곤란한데요? 저는 20살 이후 제 돈 관리는 제가 해왔어요. 부모님도 제 돈에는 터치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왜 어머니께 제 월급을 통째로 맡겨야 하나요? 저는 당연히 단호하게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여유로운 표정을 싹 그 분노한 표정으로 갈아치우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건 네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오기 전이고 우리 집 사람이 되면 당연히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 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도 이 난리 때껏 내가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는 우리 아들 돈은 물론이고 네 돈까지 내가 다 관리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건 네가 좋다 싫다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누가 좋다 싫다 말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제 돈인데 당연히 제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제 남편이 될 사람 월급은 물론이고 제 월급까지 땡전 한 푼도 내어드릴 생각 없으니까 어머님이 포기하세요. 너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내가 하는 말에 싫다고만 하니? 내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는 걸 잊은 거야? 내가 괜히 이러니?
다 너희 좋아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잖아. 어머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희 좋아라고 하는 제안인지 예비시댁 근처에 집 구해라도 사실 어머님 좋아라고 내린 결정이고 지금 돈 관리도 어머님이 돈으로 저희 조종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가신 돈은 잘 모아두셨던 것도 아니지 않나요? 결국 아들하고는 상의도 없이 집 사는데 보태셔서 저희가 월세부터 시작하는 거 잊으셨냐고요. 하여튼 저는 싫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글쎄 카풍이라고 하잖아. 카풍. 며느리 드리는 김에 겸사겸사 가풍도 바꾸면 되겠네요. 예비시모와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끝까지 서로 주장만 하다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예비 남편의 목소리도 듣기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눈치도 없는 예비 남편에게선 연락이 끊임없이 왔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출근을 해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예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말입니다. 굳이 그 바쁜 시간에 찾아온 예비 남편은 제 기분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예비 시모의 상황만을 막무가내로 전하기 시작하더군요. 어제 우리 엄마 만나서 자기 월급은 못 넘긴다고 했다며. 우리 엄마가 알아서 잘 관리해 줄 텐데 그냥 믿고 맡긴다고 하지. 우리 엄마 자기 만나고 와서부터 밥 한 톨도 안 먹고 있어. 이미 여러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던 터라 저도 많이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파혼이라는 결말에 좀 더 가까워져 있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평소처럼 예비 남편이 제 편을 들며 사과를 해도 파혼해서 마음을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딴 말이나 하고 있으니 예비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제가 더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인간이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 심정을 표정에 한껏 담아 예비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날따라 눈치는 밥 말아먹은 예비 남편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러다 우리 엄마 큰일 나면 어떡해. 어찌나 대단한 효자가 나셨는지 그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 행동에 더 기가 막혀 한번 코웃음을 쳐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참에 다이어트 해보시라고 해. 간헐적 단식. 나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 저는 예비 남편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답했고 예비 남편은 의자까지 본인 몸쪽으로 확 돌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랑 우리 엄마가 같아? 이제 밥심으로 살아야 하는 나이인데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지 말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심했었다. 어머님 뜻대로 할 거라고 해. 그딴 소리 하려거든 가. 나는 분명히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으니까. 진짜 이럴 거야? 너야말로 진짜 이럴 거야? 여기 회사야. 주변 사람들 눈 생각 안 해? 그때서야 예비 남편은 온 시선이 본인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듯 하더라고요. 창피함이 몰려오는 것인지 급하게 얼굴을 가리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더는 미련도 없고 남은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죠. 네, 아주 그보다 더 깔끔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감정 정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주말쯤 밖에서 따로 만나 파혼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예비시모가 바로 그 다음 날 회사로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앞도 아닌 제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말이에요. 예비시모의 곁에 예비 남편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아주 친절하게 예비시모를 건물 안에 들인 것도 제가 일하는 부서까지 안내를 해온 것도 예비 남편인 듯 하더라고요. 말리지는 못할 망정. 그곳까지 데리고 오다니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예비시모는 무섭게 저에게 다가와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어디 감히 어른이 굶고 있다는데 그딴 식으로 나와?
이참에 간헐적 단식을 하라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딴 말을 할 게 아니라 고개 숙이고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다 하려고 말이야. 내가 그만큼 양보했으면 너도 양보하는 것 하나쯤은 있어야지.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저를 어떻게 해서든 망신을 주고 싶어 그렇게 찾아온 것이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누구에게 더 큰 망신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고요. 저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는 예비시모를 향해 더 큰 소리로 대응해 주었습니다. 결혼하는 아들 월급은 물론이고 며느리 월급까지 시어머니가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풍이라도 따르라고 하면 내가 따라야 하는 거냐고요. 전 싫어요.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본인 집부터 사는 걸 제가 다 봤는데 제가 미쳤다고 제 돈을 맡기겠어요? 이번엔 제 돈으로 뭘 살지 내가 어떻게 알고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너는 속물같이 그런 것부터 계산하고 있었니? 형편없는 애인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속물이고 형편없구나. 저도 어머님 보면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곤 했는데 다행이네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저 파혼할게요. 도저히 이 결혼 못하겠네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방금 너무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나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해서 다시 묻는 거니까 제대로 다시 잘 생각하고 답하는 게 좋을 거야. 말이란 게 그냥 뱉는다고 다인 게 아니라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말이야. 반응 보니까 제대로 들은 것 같은데요. 정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다시 말할게요. 파혼하겠다고요. 저는 이딴 집안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예비시모의 등장부터 시선 집중인 상황이기도 했지만 저희의 언성이 점점 더 높아지자 시선이 노골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급기야 제 말이 끝났을 땐 웅성거림도 점점 커지는 중이었습니다. 모조리 다 예비시모를 욕하고 있었죠. 예비시모도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고 그런 상황이 더욱더 화가 났는지 얼굴이 더 붉어지고 표정이 더 일그러지더라고요. 급기야 제 입에서 파혼 이야기가 나왔을 땐 화를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손을 확 치켜들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붙잡았고 예비시모를 향해 한번 비웃어주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것도 집안 가풍인가요? 본인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손부터 올라오는 거 말이에요. 아니면 가풍이랑 상관없이 그냥 손버릇이 밑바닥인 걸까요? 이거 안 나? 얼른 놓으란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예비시모는 안간힘을 쓰며 저에게서 벗어나려고 애썼고 저는 그 손을 놓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저는 이 결혼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이니 더 난동 피우면 곧장 경비원 불러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시모는 뒷걸음질치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순간 예비 남편이 달려오더군요. 너 진짜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네 엄마까지 데리고 와? 그것도 근무 시간에? 그리고 네 엄마가 나한테 하는 짓거리를 보고도 나한테 그런 말이 나와? 하긴 여기까지 엄마를 데리고 온 놈이 엄마 잘못이 눈에 들어오겠니? 어쨌든 난 이제 너랑 파혼할 거니까 네 엄마는 물론이고 너도 우리 부서에 오지 마. 파혼? 누가 파혼하자고 하면 겁이라도 낼 것 같아? 나도 너랑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속물이고 말이 안 통하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아, 그러셨어요? 할 말 다 하셨나요? 그럼 김민섭 씨, 이만 가주세요. 저는 보다시피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극존칭을 하며 이젠 제발 좀 가라는 뜻을 전했지만 예비 남편은 아니 전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경비분들이 우르르 오시더라고요. 아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주변 동료들이 불러준 듯 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밖으로 끌려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파혼은 그렇게 회사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 후 전 예비 남편은 회사 내에서 아주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저는 파혼을 해도 조용히 따로 만나 하려고 했었는데 전 예비 시모와 전 예비 남편이 멍청하게 굴어준 덕에 그 사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제 무덤 스스로 팠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전 예비 남편은 한동안 손가락질을 열심히 받았고 그걸 또 생각이라고는 없는 자기 엄마에게 다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당연히 전 예비 시모는 또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사무실까지 찾아온 것이 아닌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회사에 뭐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길래 우리 아들이 손가락질까지 받는다는 거야? 파혼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파혼해줬으면 됐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우리 아들 발목을 잡았어야 속이 시원했니? 조용히 끝내려고 했었는데 굳이 회사까지 찾아와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군데 그 탓을 저에게 돌리는 건지 참 끝까지 자기 만성을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그 일로 전 예비 남편만 피해보는 것이 아닌 저도 피해를 같이 보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보세요 아줌마. 그날 아줌마가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고함 지르고 난동 피운 거 생각도 안 나세요? 그것 때문에 소문 다 난 거라고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만 힘든 줄 알아요? 파혼은 혼자 하나요? 나도 파혼 당사자이고 나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느라 힘들다고요. 이 상황을 아줌마가 다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난리냐고요. 화가 나면 거울 보고 화를 내면 되잖아요. 이것 봐. 내가 이딴 식인데 내가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어? 찾아간 건 나지만 그 상황을 만든 건 다 너라고 너.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너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여전하네요. 말이 안 통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난 이제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이나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이렇게 찾아오지 좀 마세요. 이거야말로 구질구질한 짓거리니까. 저는 고함을 질렀고 그 순간 전 예비 시모가 매섭게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막아내지 못했고 전 예비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죠. 잡힌 후에도 충분히 벗어날 힘이 있었지만 일부러 좀 잡혀주었습니다. 로비에는 CCTV가 있었고 그것이 저의 무기가 될 것이란 걸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조금 휘둘려주던 저는 제 힘으로 그 손에서 벗어났고 경찰에 곧장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미 여러 통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이미 오시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와주신 경찰분들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여전히 난동을 피우고 있던 전 예비시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멍하게 바라보던 전 예비 남편이 원망 가득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서더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경찰 신고까지 해야 했냐고! 그냥 죄송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나도 안타깝다. 그런 입에 발린 소리라도 해줬으면 됐잖아. 내가 말했지? 네 엄마가 하는 꼴을 보고 나한테 바라라고. 네 엄마가 저딴 식으로 하는데 내가 왜 입 바른 소리를 해줘야 해?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나한테 말 걸지 마. 네 엄마도 못 찾아오게 하고. 우리 회사 로비에 CCTV 다 있는 거 알지? 내가 네 엄마 제대로 고소해서 합의도 없다고 외치기 전에 알아서 잘하자는 뜻이야. 전 예비 남편은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대로 나가버렸고 그 후 한동안은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에요. 합의는 없다는 말이 겁이 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전 예비 시모에게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도 크게 한몫했고요. 그 후 전 예비 남편의 부서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추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둘째치고 파혼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큰지 손대는 일마다 다 사고를 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다 엄마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까지 봤으니 멘탈이 아예 무너진 전 예비 남편은 쏟아지는 질타에 더는 견디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회사까지 그만두고 나가더군요.
굳이 저희 부서에까지 짐박스를 끌어안고 와서 저를 노려보고 떠나는 것은 잊지 않고요. 끝까지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저를 원망하는 꼴을 보이니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인생은 살기 힘들겠다 했네요. 본인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도 해야 다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남 탓만 하기 바쁘니 어떻게 다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인생 낭비나 하며 살겠다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들려오는 소식은 참 가관이었습니다.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고 제대로 된 취업도 되지 않자 그때부터 전 예비시모 탓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취업은 아예 포기하고 온종일 집에서 술만 퍼마시며 입만 열었다면 엄마 탓을 하기 바쁘다고요. 내 인생을 망쳤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미 결혼까지 해서 나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다. 엄마가 왜 괜한 욕심을 부려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냐. 내 인생 책임지라는 등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원망만 쏟아내며 점점 망가지는 아들을 보다 못한 전 예비시모는 결국 또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서운 눈에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내가 다 잘못했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줘. 어?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나는 당신 아들이랑 결혼 같은 거 할 생각이 없다고요. 당장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잘 만나다가 네가 화가 다 풀리면 그때 결혼하면 되잖아. 그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희가 한다는 대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마. 아니, 지켜보지도 않고 아예 상관없는 사람처럼 관심도 주지 않을게. 말이 안 통하는 건 여전하시네요. 이보세요. 내 말은 당신 아들 같은 인간이랑은 더는 만나고 싶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원래도 싫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줌마가 이렇게 찾아와서 비는 거 보니까 더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날 이용해서 아들 정신 차리게 만들 생각은 버려요. 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간절하게 저를 붙잡은 전 예비시모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고 전 예비시모는 끈질기게도 저를 붙잡더라고요. 마치 마지막 동아줄을 부여잡듯이요. 정말 상황이 심각해서 그래. 그렇게 멋지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변한 줄이나 아니? 너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전 예비시모는 저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줬고 거긴 폐인이 되어버린 전 예비 남편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언제 씻은 것인지 영상 밖으로 뚫고 나올 것만 같은 꼬질꼬질함과 그 주변에 널브러진 술병들, 거기에다 전 예비시모를 향해 끝없이 욕과 함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더군요. 혀가 다 꼬여버린 채로요. 엄마 탓이야. 이게 다 엄마 탓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 한심하다는데 보지 말라고. 엄마가 다 책임져. 내 인생 엄마가 다시 되돌려 놓으란 말이야. 전 예비 남편은 절규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마음이 아팠냐고요? 다시 흔들렸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없던 정까지 만들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이걸 보면 제가 마음이라도 아파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정이 더 떨어진다고요. 저는 이딴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더는 이런 식으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시 붙잡지 말라는 뜻을 가득 담아 세차게 전 예비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그대로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사람의 연락처 모두 차단해버렸고 그 어떤 소식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전해 듣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마침내 그들과의 연을 끊게 되게 되었습니다.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난 후 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예비 남편이 회사를 떠난 후 저를 입방아에 올리며 씹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못 들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제 곁에서 오로지 제 편이 되어주었던 같은 팀 동료들이 있어 그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때론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기도 하고 대신 싸워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눅이 들어야 하나?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것이 맞는 걸까? 그 생각을 한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앞에 직접 걸어가 할 말 있으면 직접 물어보라고 말하기도 했고,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죠. 제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 수군거림은 줄어들었고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지금은 그 어떤 사람도 제 파혼에 관해 입을 여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지난 만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제 파혼은 잊힌 것이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제 상황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진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친한 친구에게 소개받은 사람으로 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상하고 배려심이 아주 깊은 따뜻한 남자예요. 파혼 이후 결혼 생각은 전혀 없던 제 마음에 들어와서는 다시 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해준 아주 대단한 남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이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바로 그 부모님들인데요. 예비 시부모님들이 너무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들이라 벌써 결혼 생활이 기대가 될 지경이라고나 할까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때론 남자친구가 본인이 사위가 된 기분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면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며 본인들은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고, 그게 두 분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남편감도 시부모님도 잘 만난 것 같죠? 이렇듯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려고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과거는 잊고 다가올 새로운 제 인생만 생각하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로지 제 행복만을 생각하면서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이야기도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저처럼 파혼뿐만 아니라 이혼이란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가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